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에서 곧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는데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 안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즉각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누리호를 발사해 놓고 왜 북한은 못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이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더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없어졌어. 뭐가? KG 신개념 리스형 할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부담 없어졌어. 60개월 차량 할부 납입금 1일 1만 원대. 거기다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엔진 오일 교환 5회. 5년 뒤 차량 가치도 보장해주니까 부담 없이. 토레스,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까지 5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대구 섬유박물관 문재은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은 우사, 돈사, 게사 등이 참 많죠. 이런 축사에서는 퇴비 냄새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해서 주민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각 시군마다 가축을 사육하는 제한거리 등이 다 다르고, 또 시군 간의 경계 지점에 축사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의성군 단밀면에 들어서는 돈사를 두고 인근에 있는 구미 도계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자,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의성과 구미 간의 갈등, 이 돈사를 둔 갈등이 지금 있네요.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의성군과 구미시의 경계지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는 양돈업체 6곳이 이제 돈사 신축을 확정을 했거나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돈사가 이제 들어서는 면적은 한 38,7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2만 마리 정도의 돼지를 사육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크군요. 큰 규모. 네. 예, 돈사. 예. 통상적으로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이제 7,16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한 축구장 5개 정도의 면적에 이제 돈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장 5개 정도 면적에 한 2만 마리 정도 네네. 돈사가 들어선다. 예. 이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인근의 구미시 도계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본사의 행정구역 주소지는 의성에 두고 있지만 위치는 구미시 도계면에 주민 주거지역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부 본사의 경우에는 구미시 도계면 동산리와 7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 불만들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구미 쪽에 가깝고 위치는 지자체는 이제 의성에 속해 있어서 지금 이제 구미 지역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의성 구미 사례 말고도 영주와 안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에 이제 안동시가 영주시와의 경계 지점인 북후면 옹천리에 축사 신축을 허가를 했었는데요. 그 영주시 평읍면 지곡리 주민들이 말 그대로 이제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네. 평읍면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까지의 거리를 무시하고 안동시의 축사 제한 구역 조례만 적용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축사 신축에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해왔었는데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축사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례상 시군 경계에 들어서는 대규모 가축 사육 시설의 건립을 막을 방도가 없어서 그런데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시군의 조례로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와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계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내용이 없으니 행정구역상 주소지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안동과 예천의 경계지면서 행정구역상 안동인 곳에 축사를 신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안동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와의 거리를 한우의 경우는 150에서 300m, 젖소는 250m, 돼지는 500에서 1000m, 닭, 오리 등 가금류는 500에서 650m 수준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가축 사육을 위한 축사를 건립을 할 때는 주거 밀집 지역과 이 같은 이격거리가 필요한 건데 하지만 이제 경계지인 타시군과의 이격거리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안동이라면 안동 예천 경계지에 축사를 건립할 때 예천의 주거 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와 그 주택 밀집 지역 주거 밀집 지역과 이 이격거리라는 게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거죠, 이 조례가 기준이 그렇죠. 다 다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동에 이제 축사가 들어선다. 충분히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150에서 300m라고 하는데 이 이격거리를 지키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경계 지점이라면 예천과 경계 지점이라면. 근데 그 예천에 속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기는 만약에 100m가 예를 들어 100m도 안 된다. 그래도 허가는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동에서. 안동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천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 지역 내 그 지자체 내는 이렇게 기준이 확실히 있으니까 괜찮은데 경계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 인접한 다른 경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긴 이런 문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북부권의 시군들은 지역 내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 간의 제한 거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그 경상북도나 각 시군은 환경부 권고안보다가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고 또 악취 민원과 같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서 축사의 신규 입지 선정 등에도 이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환경부 권고안보다 제한 거리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더 멀리 떨어져라. 더 멀리 떨어져서 지어라. 예. 네네. 환경부 권고안은 이제 한우는 100m, 젖소는 250m, 돼지는 500m, 그리고 가금류는 500m로 이제 주거 밀집 지역 간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권 대부분 시군은 가축마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예천의 경우에는 한우는 250m, 나머지 젖소, 돼지, 가금류는 이제 1000m로 자체 조례를 정해서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먼 이격 거리를 두고 있고요. 청주시도 한우는 800m, 젖소는 900m, 돼지와 가금류는 또 1000m로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거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 그리고 경계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환경부의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은 한우가 100m, 돼지는 5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네. 굉장히 가깝네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0m 거리에 한우 그 우사가 들어선다? 이거 허가 내줘도 되는 건가요? 이 기준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환경부 권고하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 지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강화한 더 멀리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상주가 상당히 멀군요. 상주 거의 제일 머네요. 한우가 한 800m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경계지 문제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예를 든, 그런 경계지 문제는 비단 경북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충청남도의 경우에 이제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도내 15개 전 시군의 경계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준을 이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 내 지자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나 개, 가금류는 주택지와 1,500m, 그리고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등은 이제 600m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딱 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부 권고안보다도 이격거리가 멀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각 지자체마다 상의했던 규정을 이제 하나로 통일했다는 건 갈등의 씨앗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충남도도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 시군 간의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준을 통해서 환경 피해 예방이나 주민 간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충남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경계 지역의 그 제한 구역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각 시군은 또 다 다르겠죠, 충남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경북은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계 지역의 제한 구역 기준이.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시군, 각 시군마다 이거 갈등 소지인데. 그러네요.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안동 북후면 옹천리와 영주시 평읍면 이 마을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안동시가 이제 영주시랑 협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를 이제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시가 먼저 지난해 10월에 영주와 예천, 의성, 청송, 봉화까지 경계를 접하는 7개 시군에 대해서 경계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위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경계 지역의 주거 밀집 지역을 제한 구역으로 포함을 하자는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곳이 바로 영주시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내부 사정이라던가 또 축산업 위축 우려 등을 들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반면에 영주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이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정 고시에 들어갔고, 영주시도 지난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계획해서 변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이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계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거는 좀 세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찬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군요, 현실이. 지금 안동에서 이제 경계 지역에 있는 7개 시군 추진을 했는데 영주시만 좀 협조적이고, 나머지 뭐 예천, 의성, 청송, 봉화 등등은 좀 보류하는 입장이군요. 축산업 위축 우려 뭐 이런 걸 들어서. 자, 상급 지자체인 경상북도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충남의 사례처럼 통일된 어떤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상북도도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의성 단밀이나 구미 도계, 그리고 영주 평은이나 안동 북구에 이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그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조례안으로 이제 제정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미시의 경우에는 의성 단밀면에 들어서는 돈사를 두고 이제 경북도에 가축 사육 제한 조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해 둔 상태고요. 의성구는 이제 지난해 9월에 가축 사육 시설 주거 밀집 지역 제한 거리 규정 조례를 이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가축 사육 허가 이전에 구미시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그런데 지금 전해드렸던 돈사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뭐 적용될 수 없었던 상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상북도도 상급단체인 경상북도도 문제 해결에 나섰고, 무엇보다 이제 충남도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 간의 차이가 있는 조례를 도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서 하루빨리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시군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어 보이는데 하루빨리 좀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 간의 마찰을 좀 없애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옷장에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될까요? 옷을 쉽게 사입고 또 쉽게 버리는 소비가 늘면서 의류 폐기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 섬유박물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옷장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 섬유박물관 문재은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은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쉬시는 거 아니세요? 쉬시는데 네, 또 저희가 연락을 드렸네요. 그래서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달 9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옷장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어떤 전시회인가요? 네, 요즘 사람들은 옷을 쉽게 사고 몇 번 입고 버리는 게 되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버려진 옷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은 사실 좀 이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현명한 우리 소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사람들과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한 전시고요. 5월 9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10월 1일까지 대구 섬유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경의 중요성, 또 현명한 소비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한마디로 뭐 최소한의 옷장이니까 옷장을 좀 많이 비우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옷장 문화를 위해서 저희 박물관이 마련한 전시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옷장이 왜 이렇게 안 비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재은 학예사님 댁도 그렇습니까?
옷장이 안 비워. 뭐 많이 이렇게 버려도 안 입는 옷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버려도 그대로 또 쌓여 있어요. 이상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시 계획했지만 전시 옷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가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열게 된 배경, 이유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5월 18일은 세계 박물관 날이라고 해서 기념일을 지정해서 박물관의 이제 역할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전시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올해 주제가 박물관 지속 가능성과 웰빙이라는 주제거든요. 예. 우리 박물관은 2019년부터 버려지는 섬유기업의 폐 원단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관인데요. 올해의 주제를 보고 우리 박물관이 섬유나 이런 환경과 미래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시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대소환의 옷장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패스트 패션이란 말 요즘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 이 패스트 패션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이것도 좀 지적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옷장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것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 패션 산업의 발달인데요. 패스트 패션은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빠르게 대량 생산되고 저렴한 가격에 또한 이 또한 빠르게 유통되는 의류들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옷을 구매하는데 사실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지게 되고 유행에 따른 의류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유행이 끝나게 되면 옷을 쉽게 버리고 버려진 만큼 새로운 옷을 쉽게 대체하고는 합니다. 옷이 저렴하고 빨리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의류의 품질은 과거에 비해서 저하되고 소비자는 싼 값에 옷을 사 입기 때문에 몇 번 입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옷장에서 옷을 버리면서 헌옷수거함으로 옷을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옷들은 사람들은 사실 이 옷이 내가 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누군가는 이 옷을 다시 입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서 이게 재사용되는 비율은 5% 남짓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싼 값에. 예, 아주 싼 값에. 그렇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보다 수입되는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양이 버려지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많은 옷들이 다 소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의류 폐기물 산이 만들어진 쓰레기 산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의류는 대부분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터 셔츠 한 벌이 매립이 돼서 생분해 되기까지는 최소 수백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의류가 생산되는 과정에서도 저개발국의 노동 착취 문제라든지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매립으로 인해서 토양과 대기가 오염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인 그 의류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하나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의류 폐기물 같은 게 재활용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나 보네요. 사실 우리가 버리게 돼서 국내에서 재사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비율이 아직 통계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활용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그 의류들 한 5% 정도만 국내에서 재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다 개발도상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다 소비가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에 이 최소한의 옷장이라는 이 주제 전시회, 이게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3부? 저희 전시 취지의 목표는 옷장을 비움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모색해보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전시 구성을 의류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부 옷장 채우기, 그리고 의류 소비를 부추기는 여러 요인과 의류 폐기물이 유발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옷장 파헤치기 2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의생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여주는 옷장 비우기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가 옷장 채우기라고 하셨죠, 아까? 네네. 채우기, 2부는 옷장? 파헤치기. 예. 네. 파헤치기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 네. 옷장 왜 우리가 왜 꽉 차 이렇게 있는지. 의류를 많이 소비하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옷장 비우기,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 이런 시간이군요. 자, 아마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도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얘기도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우리 집 옷장도 항상 꽉 차 있어. 이런,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가득 찬 옷장, 이번 전시회 3부 주제이기도 한데, 자, 옷장 비우기를 좀 지혜롭게 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가정에서 다들 나름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전시를 빗대어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소비. 그리고 네, 내가 필요 없는 옷을 나누고 입지 않는 옷을 누군가와 교환해서 의류 순환을 권장하고, 옷을 물려 입거나 고쳐 입으면서 옷 한 벌의 수명을 늘려가는 방법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옷을 아예 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조금 더 현명한 생각과 뭐 가치 있는 의류 소비가 필요한데요. 사실 요즘은 가격이나 저렴한 가격 경쟁이나 이제 디자인을 따라서 옷을 사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 더 환경을 위한다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좋은 옷을 오래 입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옷을 사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옷의 수명을 늘리자, 이런 말씀. 예, 뭐 나눠 입고 같이 입고 좀 물려주고, 소비도 좀 줄이는. 왜 충동 구매? 그러니까 싸서 사는 옷을 이거 세일 많이 한다고 싸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보면 옷장에 집어넣어 놓고 입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좀 피하자. 소비 좀 우리가 잘하자. 현명한 소비를 하자는 말씀. 그리고 살 빼면 입자, 이런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한 3, 4kg만 빼면 이거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이제 고이 옷장에 모셔놓고 살은 점점 더 찌는 거죠.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뭐 이런 경우 없으신가 봐요. 우리 문재현 하계사님은. 저는 평생 그런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부끄럽네요. 참. 자, 실제로 지난 20일 같은 경우는 21% 파티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21% 파티가 이게 뭡니까? 네. 저희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의류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는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비영리 법인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 사실 의류를 교환하는 여러 행사가 많지만 21% 파티는 사람들이 옷을 직접 가져오고 본인이 옷을 입지 않게 된 이유를 써서 그것을 의류 태그로 다는 과정이 우리 전시 취지와 좀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다시 입다 연구소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1% 파티의 21%라는 뜻은 다시 입다 연구소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옷장에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21%라는 것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해요. 이런 21% 파티가 5월 20일에 우리 박물관에서 다시 입다 연구소와 함께 진행을 했고 270여 분이 참여해서 의류 교환을 통한 대안적 의류 소비를 경험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숫자가 왜 21이냐. 그러니까 옷장에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설문조사 이런 걸 좀 했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21%다.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옷장에. 저희 집은 입는 옷의 비율이 21%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좀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희만 그런가요? 저는 앞으로 21% 이하로 줄여보려고. 예,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전시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10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꼭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관람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구 섬유박물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박물관은 2015년에 개관한 섬유 종합 박물관인데요. 네, 뭐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섬유와 패션의 역사에 대해서도 쉽게 전시로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주말이나 지금과 같은 연휴에 방문하시면 우리 대구 섬유도시로서 발전했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시를 보고 이에 연관된 많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10월 1일 전에 한번 꼭 방문하셔가지고 전시도 보시고 많은 이야기와 요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군요. 15년에 네. 개관을 해서. 5월 29일에 개관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8주년 네. 된. 예, 어떤 패션의 역사도 알 수 있고, 옷 전시 같은 것도 많겠네요. 예전 옷부터 해서 쭉 발전사, 변천사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고. 패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섬유가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 옷 과정. 자족에서 배틀에서 옷을 지어 입던 시절부터 섬유 공장의 기계로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단품 산업관에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섬유의 도시 대구니까요, 그렇죠? 예. 자, 거기 학예사분들의 또 여쭤보면 또 설명도 잘 해주실 테고, 예. 대구 섬유박물관 가시면 우리 문재은 학예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설명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구 섬유박물관에 가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최소한의 옷장 전시 말고도 다양한 볼거리도 많다면서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을 통해서 섬유 패션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소재나 이런 섬유에 대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요. 어린이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람객들도 오셔서 어린이 시선에 맞는 이런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고요. 우리 박물관 이제 섬유 창작소라고 다양한 아트 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분들도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시고 관련된 체험을 해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21% 파티를 할 수 있을지 그 목표를 세우고 저희도 좀 옷장 비우기를 실천을 해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섬유박물관 문재은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3일간의 꿀 같은 연휴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3일 연휴라서 지자체 같은 데서 축제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또 나들이 계획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좀 망친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단비 아니겠습니까 이번 비가? 예. 아, 그렇죠. 예, 정말 너무 잘 왔고 이번에 보니까 강수량도 꽤 충분히 와서 한 40-50mm 정도 왔더라고요 우리 지역보다 대체적으로. 예. 아주 단비 저는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그 방송 들으셨나요?
섬유박물관 방송. 우리 안상준 교수님 옷장 안 입으시는 옷이 한 몇 % 대략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열심히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집안 살림에서 예. 옷장 비우는 게. 예. 비워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것도 부처님의 너그러움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파일 연휴에 우리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움을 두루두루 널리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초파일 대체 연휴일로 해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한 1년 전부터 우연히 이 동국대학교 역경원이라는 데서 한 50년 전에 발행한 불교 성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 삶에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좋은 구절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감명을 받으신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자.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나누고 뭐 비워라 뭐 이런 종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주 취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좋은 말씀 뭐 너무나 많을 텐데요. 오늘 뭐 다 소개 못 해주실 테고.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 제가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일 저한테 이제 많은 깨우침을 준 거 또 마음에 이 양식이 됐던 게 참는 덕이에요. 참아라. 참는 덕.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아주 여러 차례 얘기하세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비구들에게,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중생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아주 제일 저한테도 좀 많이 찔리는 그런 덕목이 참을성, 참는 대목.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저한테 절절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화를 내는데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참는 것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군요. 잘 참아라. 진짜 이렇게 지금 인용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누군가 너의 사지를 찢는다 해도 성내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성내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도를 방해하고 공덕과 이익을 잃게 된다. 아무리 공덕이 많아도 그런 것을 화를 참지 못하고 다 발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쌓은 공덕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 뭐 인용을 해주셨는데 사지를 찢어도 성내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뭐 그 정도로 참는 법, 참을성을 익혀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는 자가 실제로 용기 있는 대장부이고 남의 꾸지람을 감로수 마시듯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우리 근데 다른 사람이 뭐 나를 험담하거나 꾸지람하는 거 이렇게 물 마시듯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어렵죠.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또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막고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성냄은 공덕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냄은 공덕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이다. 이런 가르침.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불쑥불쑥 화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어떤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요즘 보면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참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너무 참다 보면 특히 우리 뭐 조선 여성들 너무 참아서 왜 네. 화병은 다들 달고 사는 뭐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잠시 좀 딴지를 좀 걸어봤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성냄은 공덕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이라는 거. 마음을 잘 다스려라. 화를 내지 마라.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계신데요. 예. 어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 자기를 험담하는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참지 못하고 가는 중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제 들어가서 주먹질까지 하고 그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험담해서 그랬다고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흥분하는 거 봤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지금 당장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면서도 이런 행동을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워낙 이제 못 중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를 깨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화를 내고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화를 잘 다스리는 건. 근데 또 두 번째 딴지 좀 걸어볼게요. 이제 어떤 분들 네. 보면은 특히 남성분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밖에서는 잘 참아요. 화도 안 내고 성격 좋고 인자하고 이런데 집에 가서 그거를 다 화풀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그건 더 이거 더 안 좋은 거죠. 최악이죠, 이거는. 예. 최악이죠. 예. 반성을 합니다, 저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들의 경우에 화를 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의로운 화를 내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죠. 사회적으로 이제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불이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그런 성내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좀 뭐랄까.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식, 뭐 이런 게 저는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가르침 화를 잘 다스려라라는 말씀이셨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더 많이 찔렸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수호지심? 그렇죠. 네. 수호지심.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러고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가 될 때가 많고, 저 역시도 이제 한 번씩 돌아보게 되고, 나의 행실을 둘러보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 자, 이 부끄러움 하면 또, 우리 또 요즘 또 이게 시사 프로니까 우리 정치권 그 리더들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보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리더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누군가가 무중생이 하는 것들은 용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 이런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하면은 더욱더 이제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는데 최근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야권에서는 어떤 젊은 정치인이 가상화폐를 축적하는데 몰입돼 있어서 이 의정 활동 중에도 이제 그걸 사고 팔고 했던 게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집권 세력들이 이제 너무나 뻔뻔하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집회의 자유도 자의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뭔가 좀 사상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국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치권 리더들 뭐 여야 이렇게 한 번씩 예를 들어주셨는데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인데요. 예. 부끄러움을 알라. 뻔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처님의 좋은 말씀 소개를 해 주셨네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이제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잘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사실 뭐 한 1년 전부터 이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한한 모습이 너무 화면에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자꾸 지금 국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뭐 화를 낸다고 하고 또 외교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또는 노동정책 이런 거 할 거 없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누군가가 비판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또 그 국정을 좀 왜 이렇게 하냐고 비판하면은 다 전임자 탓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이 부끄러움을 너무 좀 뭐랄까 다소롭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칫 잘못하다 대통령의 화가 나라를 불태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마저 듭니다. 그래서 좀 뭐 국민 모두가 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다 수양하듯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좀 더 품격 있는 나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따끔한 지적, 우리 안상준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뭐 외교 이슈 계속 됐잖아요. 3월부터 3, 4, 5 석 달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는 그런 모습,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좋습니다. 뭐 이렇게 참 넓은 마음, 이해력 많은 그런 모습. 그 정책 자체의 뭐 찬반에 대해서는 누구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게 맞다고 밀어붙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영 못마땅한 그러니까 측면이 있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이해심 많은 그 모습을 뭐 좋습니다. 그것도 장점이니까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모습을 국내 정치에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발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거 하나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국내에 와서 너무 화를 내는 모습. 이해를 안 하려는 내 편 가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우리 국내 쪽에는 너그러운 이런 면을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아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국면에서 이와 같은 선출된 그 대통령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태도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얼마 전에 다루었던 터키 대통령 선거도 결국은 또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에르도안이 결국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하여튼 좀 우려가 큰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모두가 성찰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 그런 날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후보 때 그 모습대로 후보 때 그 공약 내세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100%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그거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참.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설령 찍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